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엔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가 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 벌써 무너지시는 분들 계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무너질까 봐 아직 시작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하시네요. 네. 그래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새해 계획 진행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는 새해 계획이라는 건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는 해가 되자.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의 나은 해. 예, 나은 해가 되자. 저는 이제 그걸 항상 목표로 매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한정훈 대표님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몸도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시고 네. 이런 거 보면은 그래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된다면은 최고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는 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좋죠. 하는데 예. 작심삼일이 될까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도 저희도 새해에 어떤 목표하신 바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이슈앤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급 절벽 앞둔 2026년 재건축 시장이 대안인가? 2026년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심화로 인해서 노후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6년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노후된 아파트 무조건 재건축이 될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 쪽으로 기다려봐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건축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재건축은 결국은 아파트가 오래돼서요. 네. 살기가 좀 불량한 노후 주택이 되는 거죠. 노후 아파트가 되니까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을 그렇죠.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30년 이상이 돼야 돼요. 아, 네. 30년. 30년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30년이 됐어도 이제 거기에 이제 평가 항목들이 쭉 있어요. 네. 쭉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구조 안정성이라고 해요. 구조. 그러니까 즉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 그렇죠. 이게 아파트들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쪽으로 짓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50년도 충분히 더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30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은 다 낡았는데 아주 튼튼하게 튼튼한 아파트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건축을 못 하죠. 구조 안정성이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구조 안정성은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건데 역대 정부에서 네. 재건축을 좀 손쉽게 하게끔 완화시켜 주면은 구조 안정성의 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재건축을 쉽게 못하게 하려면 구조 안정성의 비율을 높이고 그래서 뭐 30%를 했다가 낮췄다가 다시 또 50%로 높이고 그러면 이 구조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6월 달에 이게 재건축에 대한 그런 변화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전진단은 한마디로 이게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는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느냐, 살기 불편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전진단 기준이 상당히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구조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주민들이 어떤 사는데 편리함 이런 것도 있고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소외가 되고 구조 안정성 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는데 이 지금 평가 항목도 지금 크게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50%에서 30%로 축소됐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서민 거기 거주하는 분들의 한마디로 생활 환경이잖아요. 이게 최대 40%로
확대가 됐어요. 예를 오히려. 들어서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설비 노후도 이런 것도 또 상향시키고 해서 네. 한마디로 기존에 실제 거주자가 체감하는 환경, 그다음에 유지 관리 상태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겠다 해서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일단 통과를 하게 되면은 판정을 하잖아요. 이제 통과할 때 그렇죠. 판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기존에서 30점에서 55점 사이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성성 검토를 다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요 30점에서 55점 구간인데 요게 45점 이하만 45점 요 정도만 되면은 이하 되면은 바로 재건축이 가능해요. 완화시켜 준 거네요. 완화시켜 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30년이 넘은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30년 이상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본래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안 와도 이제는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요?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안전진단 통과를 추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빠르게 해라. 그리고 그건 나중에 추후에 통과해라. 안전 진단은 나중에 받더라도 네. 먼저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지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 설립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다. 즉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존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책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구조적 결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 안정성 이런 것들이 중점을 뒀다면 지금 이제 어떤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요 빠르게 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을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끔 길을 좀 털어놨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었으면 재건축에 조금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어쨌든 완화가 좀 됐다니까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25년 6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은 지 30년만 지났다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규제 완화로 시장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만 되나요? 오래된 건물들도 있잖아요. 30년 넘은 건물들. 이건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아파트만 다 하는 예. 거예요? 아니 저희 동네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아니죠?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건물로 해갖고 되게 큰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게 좀 이 상황과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하나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실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정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건 맞아요. 구조 안전성 비중이 낮아지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이건 벌써 뭐 몇 년 전부터 진행이 사실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어떤 기준보다는 완화된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법대로 그냥 다 통과시켜 주느냐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어떤 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이 재건축에 대한 좀 시각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의 운영 방식 그리고 해석하는 것들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수도권 핵심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통과는 그냥 되는데 문제는 쉽게 안 해준다는 거죠. 또 이게 까다롭게 해서 그리고 이 외곽 지역은 이 점수는 나오는데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일단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각마다 성향마다 틀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후도도 충분하고 뭐 할 수 있는데도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그러면 또 이제 제동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이
어느 성향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완화가 되고 조금 유연해진 건 맞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사실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 똑같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사실은 그 절차가 다 똑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일하게 안전 진단만 재건축에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재개발은 왜 안전 진단이 없냐? 재건축만 있냐? 네네. 어,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해서. 예, 왜일까요? 그게 근데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통 재개발 지역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그래서 층수가 높지가 않죠. 그렇죠. 빌라 해봐야 뭐 5층, 그렇죠. 6층, 그리고 뭐 단독주택이야 뭐 1층, 2층이니까. 근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막 10몇 층씩 막 20층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거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이 5, 6층짜리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게 저층이니까. 그래서 재건축만 안전진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 이런 규제를 완화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체감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청마다 이제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고 싶은 곳,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잘 허가가 안 나오는 거고, 이쪽은 뭐 그렇게까지 좀 선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지금 허가가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아파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죠.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그렇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사업성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로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은 네. 주민들이 그렇겠죠.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니까. 예,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정부에서 이런 규제들을 풀어놓더라도 사업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요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안전진단과 함께 이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살펴볼 텐데, 현재 전면 폐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가 된다면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 특히 재건축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이 추가이익 환수제도는 사실 이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가장 큰 데모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재건축으로 재건축을 해서 얻는 이익이, 나중에 네.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얻는 이익이 1인당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그러니까 회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액으로 예를 따져 보면은 재건축을 해서 내가 아파트에 대해서 1억 원의 이익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간 거죠. 1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8천만 원까지니까 나머지 2천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 50%를 50%가 아니고요. 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훨씬 작습니다. 아. 작지만 그게 이제 뭐 2억, 3억 금액이 커지면서 최대로 커졌을 때 45%. 최대로 그러니까 이익에서 45%, 50%. 이익에서 50%. 예, 예. 예를 들어서 한 5억 이익이 났다. 5억 이익이 났다.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을 내야 되는 거죠. 5억 이익이 나면.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재건축 사업 기간 중에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뭐 조합 운영비, 개발 비용을 당연히 빼고 이제 순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에게만 그렇게 순이익만 생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 로또를 받아도 많은 세금을 내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런 이유가 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내가 나가는 뭐 지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게 이제 위헌 소송까지 내고 그래서 사실은 합헌이다 뭐 이렇게도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방적인 건 아니고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도 나오고 했던 사안인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네. 세금을 내는 거는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역시 그렇죠. 내 집을 팔았을 때 이익이 나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결국은 근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거는 좀 희한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아파트가 젖어서 10억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져가지고 준공이 돼서 근데 내가 들어가 살아. 내가 들어가 사는데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랐으니까. 팔지도 않고 내가 사는데 그러면 이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거든요. 우리가 소위 깔고 앉아 있는 돈. 그렇죠. 그냥 아니 앉아 나는 있는 그냥 돈, 만져보지도 못한 돈. 나는 그냥 살고 있는데 그래요. 그 내가 이거 팔았으면은 가능하죠. 이게 그건 말이 되는데 그냥 살고 있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라고 하니까 위헌 논란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냐 양도소득세도 집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 이건 또 가지고 있는데도 또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중과세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 그 부가 예상 단지가 전국에 68곳에 달한대요. 그래서 단지별 1인당 평균 부가 예상액이 1억 500만 원. 네. 근데 이게 이제 평균이잖아요. 근데 서울로 오면은 이게 또 얘기가 틀려져요. 조합원 한 명당 부가 예산액이 4억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나는 그냥 집 하나 사고 가만히 지금 이거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세금을 왕창 내라고? 못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좀 제도예요. 애매하네요. 맞죠? 애매하게 좀 평가가 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지금 시기는 뭐예요? 지금 뭐 원자재 값 다 오르고 해서 공사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 공사비가 올라서 개발 이익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땅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내라고 하니 이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본래 기존의 입장이었죠.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내년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이게 좀 완화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완화할지 폐지할지 이렇게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정부에서 시장에 어떤 강한 시그널을 줘야지 이 시장에 대한 이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즉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정책, 과거와 똑같은 정책이 아니고 이번 정부 들어오니까 뭔가 이거 다르네라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가장 센 규제를 풀어서 시장의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거는 정부에서 뭔가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만약에 건드려서 푼다? 완화가 됐든지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거 확실한 의지가 있네, 다르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이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및 완화를 화두로 내걸었었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그냥 흐지부지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의 경우에는 개발 이익 환수를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부감은 좀 있겠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사실 기존의 정책들을 갖다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좀 다른 면모를 보여서 이 정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말 손을 좀 잘 좀 머리를 써서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집값을 뭐 있는 대로 우리가 부풀리게 되는 어떤 그런 역효과도 좀 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거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 들어와서 이거 낸 데가 있나?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세를 낸 이거 사람이 과연 있나? 초과이익 환수금을 낸 데가 있나? 근데 이게 만약에 내라면 반발이 되게 심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집값의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억누르기 위해서 이 환수제를 좀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나
해제 쪽으로 지금 뭐 해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 불가능할 것 같고 같아요. 완화 쪽으로. 해제를 한다면 정말 그거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완화를 아마 좀 완화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을까. 그래요. 예. 어쨌든 이건 좀 잘 연구를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이 사업성으로 인해서 뭐 여기저기서 계속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서울 노후단지 등 이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잇따라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확실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메리트가 있는 거죠.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예.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맞죠.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리모델링 법이라는 게 나온 그 계기가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가 30년, 40년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처음에 그런 얘기 드렸었죠. 90년대 후반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300%가 다 넘어간다. 네. 300%, 400% 완전 최고 용적률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오래돼서 재건축을 하려니 지금 법정 우리 그 서울 같은 경우에요. 법정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지역 200%, 3종 일반 주거지역 250%예요.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대부분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250%라고 했잖아요. 제일 그 3종이. 근데 막 300%, 400% 가서 이미 용적률을 초과해서 갔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야 그렇다면은 리모델링은 그런 것 없이 최대 2개 층만 올리고 그냥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해서 새 아파트를 해라. 만들어라. 새 아파트를 만들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층과 양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뼈대는 남겨놓고 그대로 싹 철거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동만 두 두 개 개 동이 아니라 층만. 2개 층만 최대 높이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일반 그렇죠.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그 2개 층만 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이제 층과 양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3층에 서양이 살았으면 그대로 또 3층 서양으로 들어가야 되는 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건축은요 그냥 다 부수는 거예요. 다 철거해가지고 거기서 로얄층 위주로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요. 그것도 뽑기입니다. 예, 뽑기예요. 그렇죠. 예전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전자. 컴퓨터로 다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앉아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옛날에 뭐 서양에 살았던 1층에 살았던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업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추가 부담도 작게 들어가고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이놈의 그런데 이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 이런 데들은 재건축을 하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사업 쪽으로 하는 거죠.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그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하는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없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리모델링 하자. 사업성을 높이려면 더 위로 높게 그렇죠, 지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 예. 리모델링이라도 가자. 그런데 이게 완화가 돼서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곳에서 방향성을 재건축으로 튼다 이런 얘기 저희가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거기 보면 동부 이천동 같은 그렇죠. 경우도 용산에 거기도 리모델링이라고 구촌이잖아요. 들었었는데. 근데 네. 리모델링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300% 넘는 단지들이 많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왔는데 이천 우성 아파트도 용적률이 한 32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 안 나오니까 리모델링 택했는데 최근에 지금 뭐 공사비도 급등해서 리모델링 사업성이 더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사비도 좀 더 저렴하고 이랬기 때문에 가능한데 요즘 많이 올라서 사실은 조합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하니까 우리 그럼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자.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금 공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좀 더 상향시켜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즉 이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못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결국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이 낼 수 있는 데들은 어딜까요? 많이 낼 수 있는 데들. 뭐 여건이 좀 되는 데겠죠, 경제적인. 그러니까 동부이천동은 그렇죠. 용산에서 부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사실 거기 그 동부이천 첼리투스인가 그 아파트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조합원들이 그 당시 질 때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 5억씩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주 명품 브랜드로 졌다. 왜? 거기는 뭐 사업성 별로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서 저는 그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분한테 들었는데 거기 지하 주차장을 버스가 돌 수가 있대요. 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기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추가 부담금이 높이 낼 수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은 리모델링보다 이 재건축을 선택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지금 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추진했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사비도 리모델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을 하면 뭐 속도도 서울시에서 빠르게 해주겠다 이렇게도 하지만 용적률도 상향시켜 종상향까지 시켜줘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향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들이 지금 꽤 지금 많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원래 이제 추진했던 단지들이 고민이 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이 계약을 하던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 마무리로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재건축이나 그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산다, 네. 구입한다. 재건축도 마찬가지,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사업성이 나오는 곳.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입지 가치거든요.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그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도 로케이션이란 말을 3번이나 했어요. 부동산은 로케이션.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입지 가치, 사업성. 근데 둘 다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입지 가치, 사업성 두 개를 놓고 만약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하면은 저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오는 단지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쪽에 그 상계동 가면은 상계 주공 아파트들 사업성 안 나오는 단지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추가 부담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대로 진행들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있어서 이 사업성을 재건축 아파트 투자할 때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네. 저희가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맞죠? 제가 그걸 보면 됩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집이 커야 된다. 큰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여야지 사업성이 잘 나온다. 중대형 병영 아파트들이 그렇죠. 모여 있는 거. 소형이 많으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나요? 맞아요. 또 있을까요? 그거 말고? 그것만 봐도 근데 사실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단지에 가면 아파트 면적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뭐 토지 대장을 봐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 면적.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나오죠. 그 면적 나누기 총 세대수를 하게 되면은 총 세대수, 만 1000세대면 1000세대, 1000으로 나누는 거죠. 총 면적, 대지 면적 나누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평균. 그 아파트 그냥 평균이요. 평균. 네. 평균 대지 지분. 그 평균 대지 지분이 최소한 한 15평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그래도 재건축할 수 있네, 이렇게 판단하고요. 만약에 20평이다. 네. 사업성 상당히 좋네. 상당히 이렇게 좋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 이 투자의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은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지 가치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은 입지 가치가 있는 곳, 그리고 서울시나 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 이번 1월 초 세미나에서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반드시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부에서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압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 있나요 지금? 그게 서울시 그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 서울시는 2040년도까지 2040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기본 계획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 각 구청에 가면은 구청에서 매년 우리 1년 동안 우리 지역을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게 매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요 지역은 어떤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거의 성공 가능성이 95%예요. 그런 그러니까 지역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세미나에 오시면 또 알려주신다고 아까 하셔서. 그렇죠. 이번에 한번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매력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무료 세미나,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이번 주는 더 놓칠 수가 없는 세미나입니다. 1월 14일 날 2시에 또 시작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세미나.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까지 명쾌하게 탁탁탁 찝어주신다는 거죠. 그거 말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세미나일까요? 이번에? 자, 2026년 주택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투자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투자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도심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서울 전체 아파트 물량 중에서 거의 85% 가까이가 85%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거 빼면 나올 데가 없어요, 사실은.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화두가 맞아요, 올해. 네네. 맞는데 거기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그 시각들, 그러니까 재개발되면은 이게 언제 되지? 야, 저거 언제 될까? 그래. 10년 걸릴까? 20년 걸릴까? 한남뉴타운 2003년도 지정됐거든요. 근데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있죠. 지어지진 않고 있지만 요새는 이렇게 좀 하나씩 철거는 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서 보면. 예, 상구역 거기 다 철거하고 지금 네. 이제 이주하고 이제 그 이주했으니까 철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한 3년 한 6개월, 빠르면 3년 6개월이고요. 좀 늦으면 한 4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뭐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과연 우리가 어디를 찝어서 들어갈지 그렇죠. 그 수많은 곳 중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투자를 여태까지 그냥 재개발은 길게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요.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1월 14일인데요. 서울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556-6961에서 3번입니다. 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호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